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미술 논리 및 논술 교육을 강의하게 될 최행준입니다. 미술 논리 및 논술 교육은 어떤 교육 과목이냐 하면 한참 대학교 입시에서 논술이 강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논술 교육을 해야 한다면 어떤 교육 과목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통념상 국어 교과에서 논술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국어는 문학과 비문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문학에 좀 더 비중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선생님들은 문학과 관련된 그 지식들은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비문학에 대한 것들은 어떤 논증적인 구조나 아니면 어떤 어휘 선택이나 문장이나 문단이나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알고 있지만 어떤 그 과목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교육을 할 때 국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논술을 맡아서 가르쳤는데 그 국어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교과목의 특수한 분야의 글쓰기 교육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와 관련돼서 그 독특한 논리를 알고 그와 관련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 과목으로 좀 생뚱맞죠. 미술 교육론이나 미술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같은 경우는 그 교직 과목으로 배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미술 논리 및 논술 교육, 그러니까 미술에 관련된 글쓰기 교육을 왜 교직 과목으로 되어 있을까 의아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미술 교사가 미술과 관련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 과목이 2학점으로 교직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과 관련된 글쓰기 교육을 할 때 자기가 미술과 관련된 글을 쓸 수 없으면서 미술에 대한 글쓰기를 가르칠 수는 없겠죠. 또 미술 논리 및 논술 교육에 관련돼서 미술에 관한 어떤 논증 구조, 또 논술 구조를 따로 공부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에 관련돼서 글을 써보고 또 문단을 구성하고 계속 검토하면서 또 문구들을, 또 용어들을, 또 접근법들을 계속 새롭게 생각하면서 느는 것이지, 이게 이론적인 교과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천적인 방식으로 이 교과목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미술과 관련된 글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술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도 미술과 관련된 글쓰기,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는 혹은 미술 이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미술과 관련된 글쓰기 능력이 필수적인데요. 아무리 대학에서 다양한 이론을 배운다고 해도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치는 작품, 그리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전혀 처음 보는 작품, 앞으로 그럴 일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미술 이론 혹은 미술사 혹은 미술 비평에서 배우는 작품들은 대부분 좀 유명한 작품,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그것을 포착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미술과 관련된 글쓰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처음 보는 작품,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는, 혹은 그것을 포착하는 개념 혹은 유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작품들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작품을 포착해서 나름대로 글을 써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가 포착해서 글을 쓰는 어떤 실천적인 것을 배우는 게 이 교과목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쓸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작품을 어떻게 처음 보시나요? 아니면 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작품은 엄기준의 뉴 시티 빌트라는 작품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4명, 5명인가요? 5명의 여성들로 보이는 형태들이죠. 굉장히 볼륨감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음악이 흘러나올 것 같은, 그리고 각자 자기의 볼륨감과 어떤 육감적인 것을 뽐내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약간 토르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옷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종류의 옷만 있고 나머지 것들은 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찍혀 있는 점들과 선들이 뭔가 볼륨감을 더 강화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엄기준 작가의 방금 이 작품은 2017년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2016년의 작품입니다. 엄기준 작가는 이 지역 출신의 작가여서 광주 출생이고 그리고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아직은 주목하지 않는 작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미술에 관련된 글을 써야 한다면 또 학생들도 역시 어떤 작품을 보고, 낯선 작품을 보고 또는 학생의 작품을 보고 뭔가 글을 써야 한다면, 또 자기 작품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한다면 이렇게 낯선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앞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더 정적인 모양이죠. 그리고 이거는 17년이고 이거는 2016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발전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형의 형태의 유시티 빌드의 토르소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역시 옷만 있고요, 안에 있는 사람은 없고, 또 뒤에는 어떤 이걸 뭐라 그러나 스텐실 기법으로 스프레이로 색깔을 칠한 그런 작품입니다. 뭔가 사람의 옆모습의 코 같기도 하고, 코에 나 있는 수염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이 까만 형태와 이 하얀 형태, 이게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를 가지면서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고 엄기준 작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전시 주제인 뉴 시티 빌드는 현대사회의 형상 또는 양상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죠. 현대사회, 형상, 양상,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뭔지, 또 양상은 또 뭔지, 그리고 가시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그래도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주요 작품들은 토르소의 형체로서 등장하는데, 토르소는 팔, 다리, 얼굴이 없고 몸통만 있는 것을 정의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미술 전공자라면 흔히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는 현대사회를 형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축약 및 정제 과정을 거쳐 토르소의 형태 또는 인체의 일부 형상으로서 완성되어진 작품이 바로 토르소와 바디 시리즈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토르소가 인체의 몸통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팔뚝과 얼굴 그리고 다리를 잘라놔서 몸통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좀 더 어떤 부차적인 것들을 떼어내고 추각하고 함축해서 표현하는 예술의 표현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작가는 어떤 토르소가 인체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것만 남겨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그런 토르소의 기법을 통해서 현대사회를 어떤 축약하고 정제해서 표현하려고 했다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하나의 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이 뭐요?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곧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작품에서 굉장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 점들이 찍혀 있었는데, 이 점들이 지금 이 사람은 작가는 어떤 개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자들이 쭉 만들어내는 게 전체적인 이 사회의 형태고, 그리고 그것을 뉴 시티 빌드라고 제목을 지었던 것 같고요. 작품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선이 겹쳐 공간이
고획되어지고 이 공간 속에 점들이 채워지고 집약되어 하나의 형상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줄들이 그어져 있죠. 줄들이 그어져 있고 거기 안에 점들이 찍혀 있는 거. 이 형상들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개개인이 모여 하나의 사회가 되는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게 지금 작가가 2017년에 작가 노트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작가에 비해서 나름대로 좀 명확하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근데 사회를 개인의 집합으로 보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마치 토로소처럼 뭔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뭐지? 이 사람은 사회를 또 그 구성원인 개인을 어떤 축약되고 정제된 형태의 토로소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싶었지? 이런 점은 여전히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기준 작가,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고, 지금 엄기준 작가보다 다른 많은 작가들은 작가 노트를 읽어보면 훨씬 더 환상적이에요. 뭔가, 환상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호한 방식으로, 뭔가 멋진 말들을 이용해서 적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들, 함축, 집약, 형상, 양상, 이런 말들이 좀 그냥 어려운 말들을 쓰면 이제 멋있게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1번,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한다. 2번, 현상을 설명하고, 자기 작품에서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쓴 사람들은 그 작품에서 발견되는 어떤 형상적인 특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길러보기로 하고요. 이 글은 제 수업을 들었던 어떤 학생이 쓴 글입니다. 엄기준 작가의 You City Build를 나름대로 우리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하나의 글로 써본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지금 어딘가 신문에 실린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가의 작품을 고르고 그 작가의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정제된, 완성된 한 1600자 정도 되는 글을 써서 지역 신문에 기고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기형, 김서연. 잘록한 허리, 풍만한 가슴, 엉덩이, 팔다리를 볼 수 있지만 이 토로소는 코르셋을 착용한 젊은 여성을 상상하게 만든다. 코르소가 이끄는 대로 이미지를 그려오면 젊은 여성들이 춤을 추듯 율동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새침하고 우아하게 뻗어나간 두 팔이 음악에 맞춰 살랑살랑 흔들린다. 강하게 일동치는 하체는 비욘세의 다리가 되어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 위에 중심을 잡는 모습일 것 같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 작품에서 보이는 인상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소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들이 없죠. 엄기준 작가는 현대사회의 형상을 토로소와 신체의 일부분으로 작품에 표현한다. 껍데기만 존재하는 토로소를 통해 관객들에게 더 많은 상상의 여지를 주고 있다. 이것은 동시대의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꾸며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누군가 입어주길 바라는 옷가지들이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원하는 옷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라는 가면을 쓰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얼마든지 공평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지금 여기서 이 문단에서는 엄기준 작가가 했던 말들을 주로 참고했죠. 이 앞전에 읽었던, 여기에서 읽었던 것들을 참고하면서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개인이 하나의 옷을 고르는 것처럼, 자기의 자유에 의해서 고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의 사회가 구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아주 쉬운 이해를 작가의 말에 기대서 지금 진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지만 작품 속 현대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치는 기분을 피할 수 없다. 자유롭게만 보이던 코르셋 의상들이 유령처럼 보이고 팔다리가 잘린 몸통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인 없는 다리들이 엉켜있는 느낌이다. 나는 이 작품들을 오래 지켜보다가 문득 내 기억 속에 있는 끔찍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작가의 말들을 좀 참고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들이 좀씩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여전히 계속 쉬운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처음에 보면 이런 인상, 그리고 작가의 말을 참고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나서 그 작품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사실은 오랫동안 봐야 돼요. 오늘 본 거 틀리고 내일 본 거 틀리고 1시간 본 거, 2시간 본 거 틀립니다.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 중에 글이 될 만한 것들을 포착하면 붙잡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글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작가가 떠오른 끔찍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는 기형아들이 귀족들 사이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던 시절이 있었다. 기형아들이 구하기 힘들어지자 아이들을 납치해 물리적 압박을 가해 후천적 기형아로 만드는 집단까지 생겨났고, 이때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기형의 아이들이 비싼 가격에 팔려가는데 기형은 실제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아들을 어렸을 때 고아들을 납치해다가 어떤 부분을 칭칭 동여매고 기형으로 자라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귀족들에게 팔아먹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납치당한 아이들은 성장기에 신체에 충격이 가해져 성장이 멈추고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기계스럽게 변해갔다. 더욱 기계스러울수록 귀족들 사이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이러한 기형아들은 어려서는 귀족들의 애완용품처럼 다녔고, 나이가 들어서는 서커스단에 팔려간다. 토로소들은 신체의 일부만 남겨진 채 뒤엉켜 있다. 작가는 이렇게 섬뜩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토로소를 통해 현대사회가 억압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과거에 비해 평등하고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문제들이 존재한다. 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상을 심어준다. 개천에서 유혹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처럼 번쩍하고 용이될 수 없다. 개인이 아무리 높이 손을 뻗어도 닿지 못하는 곳이 있고, 아무리 바쁘게 달려도 가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신데렐라가 되는 것, 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대중매체에서 다루고 또 아주 쉽게 성공하는 것. 물론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그런 노력들이 짧게 다뤄지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고통들은 제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하룻밤 잠깐 날 세우면 그 다음에서 그 임원들 회의에서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드라마가 생산하는 성공신하고, 또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내면화하면서 뭔가 기발하게 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꾸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르게 말하면 어떤 환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엄기준 작가는 코르선을 통해 신체적으로 억압받는 현대인을 표현한다. 아름다운 여성의 실루엣 뒤에는 스스로를 졸라맨 현대인이 있다. 누구든 숨을 참고 갈비뼈를 짓누르며 착용하는 코르셋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회는 고통스러운 기준을 당연하게 제시하며 미인에게 반대하다. 많은 여성들은 이에 희생되며 스스로를 기형으로 만든다. 뭐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또 여러분들이 혹시 성형수술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셨다면, 또 발이 기형이 될 정도로 하이힐을 신거나, 또 이런저런 방식의 극단적인 미를 추구하는 노력들, 또 본인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품들, 이런 것들을 SNS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리고 그에 맞게 그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 내가 더 성공하고 멋진 삶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그에 걸맞게 살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작가가 이 글쓴이가 이 작품을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작가는 아름다운 시각 이미지를 통해 우리를 현혹시키면서 동시에 현혹당하는 우리를 강하게 꼬집는다. 금빛의 찬란한 화면에 등장하는 생동감 넘치는 여성의 실루엣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금만 다가서면 잡힐 듯했던 이상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뉴시티 빌드 작가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사람들은 겨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과 전광판에 있는 모델의 모습을 비교한다. 그리고 지극히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 허벅지를 이만큼만 도려내면 좋을 텐데. 전광판에 있는 늘씬한 모델들, 예쁜 옷을 입혀놓은 마네킹에 우리의 몸을 끼워 맞춘다.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수많은 기형, 이처럼 작가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희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완벽한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에 맞게 되게 하려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이 교복 치마를 짧게 줄여 입고 남학생들은 통을 아주 짧게 줄여 입고 했던 것들이 유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그룹들 또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와서 각선미를 뽐내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치마를 줄여 입지 마라고 규제했던 학교를 보면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게 멋진 거야 라고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쪽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인데 이게 멋진 거라고 계속 보여주면 교복을 다시 사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학교에서 이런저런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학교에서도 계속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치마를 짧게 혹은 바지통을 줄여서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요. 지금 이 학생은 이 작품을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첫 번째로는 어려운 말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구체적으로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부터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가는 이야기들을 끌고 와서, 즉 1800년대 기영아를 서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이야기를 끌고 와서 그런 방식으로 현대 사회의 어떤 기형화된 신체의 이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메커니즘, 그리고 그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의 왜곡된 욕구, 이런 것들을 어떤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엄기준 작가를 이 자리에 불러서 이 글을 읽어주고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어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엄기준 작가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작가가 생각한 것을 미술에 관해서 혹은 예술에 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독심술이 아니에요. 독심술이 아니고 이 작가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볼 때 이런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쓰는 것은 다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독심술을, 그래서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정답을 찾아가는 게 글쓰기인 게 아니고 이 작품으로부터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쓸 수 있는 게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능한 여러 가지 답을 찾아가는 거고, 위대한 작가라는 것은 가능한 여러 가지 답들이 동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앤디 오홀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사의 양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을수록 좋은 작품이고, 그래서 그 해석
작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글쓰기 작업에서는 작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작가가 여기 와가지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써가지고 어떤 무등일보, 이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관련된 언론에서는 좀 아주 가장 메이저한 무등일보가 운영하는 아트 플러스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월간지에 청년 비평가로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것도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글이고, 지금 이거 황지혜 학생은 우리가 묻은 것과 그녀가 묻는 것이라는 주제로 문선희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글을 썼고요. 그리고 이지연 학생은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낸 가시라는 작품을, 윤세영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봤던 아름다운 기영이고, 낯선 우리 집, 정한솔 작가는 황태선 작가의 빛이 드는 공간을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 이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를 골라서 그 작가에 대해서 완성된 1600자 정도 되는 글을 써보는 것, 그리고 그걸 첫 번째로는 2편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품을 자기의 글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영상은 좀 이따 다시 보여주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을 발견했는데요. 현대미술 글쓰기라는 길다 윌리엄스의 책입니다.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글쓰기를 아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인데요. 목차만 봐도 들어가는 말에서 아트 라이팅에 단 하나의 최선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국제예술 언어, 누구나 예술에 대한 글을 능숙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말이고요. 또 과제, 현대미술에 대한 글은 왜 쓰는가.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여기 밑에부터 목차가 있고요. 2부는 훈련, 현대미술에 대한 글쓰기는 어떻게 쓰는가. 나쁜 글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을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아직은 이론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잘 모르는 게 여전히 많은데 내가 틀린 말을 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글쓰기를 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답은 없고 가능한 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버리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을 포착해보겠다 하는 어떤 사냥감을 앞에 둔 것 같은 그런 어떤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령으로는 다양한 형식의 현대미술 글쓰기, 그래서 학문적 글쓰기, 설명하는 글, 평가하는 글, 작가의 말 쓰는 법, 여러 필자가 한 예술가에 대해 쓴 글의 형식 비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할 텐데요. 이 책의 내용들을 쭉 읽어나가지는 않을 거고,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꼭 같이 읽어봐야 할 부분들을 좀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주목할 만한 작가를 골라서 그 작가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이 책이 아주 현실적인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 유튜브 사이트는 작품 하나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저에게 전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일부가 자기가 쓴 글을 중심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업로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게는 500회도 있고요. 그리고 400회도 있네요. 그리고 280회도 있고 지금 조회수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을 2개씩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미션입니다. 하나 골라서 봐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작품 하나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김연아 작가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면 먼저 동전이 눈에 띄는데요. 그림 속 동전은 옛 미국의 5센트와 10센트 조화입니다. 동전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입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며 그의 재산은 하나로 무려 약 97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창업가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역시 하나로 약 128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갑부들이 미국의 옛 동전에 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계 각국의 동전에 항상 위대한 인물들이 새겨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전을 이용하여 업적을 기리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작품에 그려진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를 동전 속 위인들처럼 존경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돈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자본주의적 시대에 걸맞은 유민일지도 모릅니다. 작품 속 동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국가 공식 표어로 우리는 신을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 워런 버핏은 마치 그들이 믿는 신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돈의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돈이 행복의 보존수표라는 말인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동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지갑 속에는 현금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거의 대부분이 가볍고 편한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무겁고 불편한 동전들은 더욱 보기 힘든데요. 동전은 일명 짤짤이라 불리며 안 좋은 인식이 강하고 사람들은 지폐를 더 선호합니다. 동전은 그저 잔돈으로 취급되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귀찮은 동전이 소중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동네 오락실에서는 동전이 주인공인데요. 100원짜리 동전으로 승자의 기쁨을 누리고 운 좋게 괜찮은 아이템을 뽑기도 하고 말이죠. 방과 후 사먹는 500원짜리 떡볶이와 피카츄 돈가스는 그야말로 행복입니다. 동전은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게 해주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큰 돈만이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와 같이 부유한 사람들의 삶은 무조건 행복할 거라 믿으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행복의 척도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며 차갑고 딱딱한 동전에서도 작지만 따뜻한 기쁨이 옵니다. 커다란 돈을 쫓는 모습보다 작은 가치에도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 모두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작품 하나였습니다. 아까 봤던 그 채널의 영상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 어떤 제가 생각에는 글을 2편 쓰고 영상을 2편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글을 1편 쓰고 그 글에 대한 영상을 1편 만드는 것, 이 2가지 과제를 이번 학기 동안 수행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채널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영상을 어떤 작가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 교사로서 또 하나의 미술 전공자로서 또 한 명의 교양인으로서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생각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또 자기의 생각을 글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번 학기 동안에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